한국에 계신 건축 토목 기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덜란드 다이아나 F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용현입니다. 저희 다이아나 온라인 강좌를 위하여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강좌에서는 저심도 콘크리트 지중 구조물의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고 그에 의한 균열 양상을 관찰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주영태 박사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영태 박사님은 2005년 건국대학교 콘크리트 3000 구성 모델과 강 콘크리트 경계면 거동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이후 2012년까지 우리나라 마이다사이트에서 비선형 해석 솔버 개발을 하셨었습니다. 현재는 제이텍 E&D의 대표이사 그리고 인사이트 ENC 및 넥스텍의 기술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시작 전에 간단하게 웨비나 컨트롤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웨비나 컨트롤러 이렇게 생긴 모양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빨간 화살표 버튼을 누르셔서 컨트롤러를 확대하신 후에 소리를 조절하신다거나 아니면 밑에 질문 입력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질문 입력창에 넣어주시면 되고 강좌가 끝난 이후에 따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좌 진행을 위하여 주영태 박사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되는구나. 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영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지진하중을 받는 저심도 지하 구조물의 균열 고동이 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면은 저는 강 콘크리트 계면 고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마이다스에 입사해서 그때 비선형 솔버 쪽을 전담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솔버 개발을 주로 하면서 분야는 FEA 또 GTS 이렇게 해서 구조와 지방 분야 모두 개발을 거의 한 90% 가까이 개발을 했었다가 이제 한 2012년에 퇴사를 하고 기술연구소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 소개가 있고요. 두 번째 뉴머리컬 모델링, 세 번째 어널리시스 세팅, 그리고 네 번째 뉴메리컬 리졸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컨클루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나 세미나이기 때문에 다이아나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지중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팁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이 세미나의 큰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중구조물의 균열고동 해석에서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균열은 이제 콘크리트에서 주로 나죠. 그래서 지중구조물 중에서도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에 대해서 저심도 특히 요즘 저심도가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저심도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에 이제 지진이 왔을 때 그 균열고동에 대해서가 메인이지만 그것만 하기엔 좀 심심해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중구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을 때 이제 강과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거동에 대해서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와 흙 사이에도 계면거동이 발생을 합니다. 이질 재료 간에는 항상 계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계면거동이 저심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심도나 저심도나 지중구조물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거동이 크게 거동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에서 해석을 수행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중 구조물을 가지고 내진 해석을 수행을 할 때 먼저 톱하기를 하고 이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매음을 한 다음에 지진이 왔을 때 그 단계를 완성계에서 이제 지진이 왔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중 구조물을 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그냥 완성계를 바로 놓고 그 순간에서 이제 그 당시를 이제 초기 상태를 놓고 바로 이제 지진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두 번째 방법인
그냥 완성계를 모델링 해놓고 지진화적을 제한 이런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지방과 마찬가지로 취성 재료이고 그리고 상당히 비선형성에 민감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계를 놓고 흔들게 되면은 상당히 부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들 아시지만 그 해석량이 이제 많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생략하고 그냥 완성계에서 지진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근데 최근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이제 그게 명확하게 들어갔는데요. 지중 구조물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 단계 해석을 거친 후 완성계 단계에서 그 응력 상태를 가지고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걸로 이제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가지 해석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정량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그 균열 패턴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 단계를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균열 패턴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델링할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조물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집안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균열을 유도하게끔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설계 구조물을 가지고, 설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공된 거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균열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균열이 나게끔 이제 좀 약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재료물서도 제가 균열이 나게끔 임의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석에 사용할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은 상당히 심플한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 인접 구조물도 좀 집어넣고 그리고 파일 박을 때 거기에 인터페이스도 좀 넣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이쁘게 지표면이 수평이 아니고 좀 경사지게끔 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좀 현실화 시켜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심플한 걸로 해봤습니다. 자, 크기는 가로 56m, 세로 32m가 되겠고요. 깊이가 32m고요. 그리고 구조물은 폭 8m, 높이 5m짜리고 심도는 3m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위에 천단부가 50cm, 밑에가 30, 그리고 옆이 50인 이런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색깔 있는 선이 바로 철근이 되겠습니다. 철근. 철근까지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석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은 이것들은 이제 사용된 재료 점수에 대한 건데요. 원지방과 콘크리트, 그리고 원료소 스트럿, 그리고 인터페이스 물선까지 집어넣습니다. 인터페이스 물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일 애매한데, 저도 이쪽 전공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재료적인 정수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는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KN 같은 경우는요, 페널티 계수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큰 값을 넣으면 좋다.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 맞게끔 잘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수치 해석상에서 큰 값을 넣게 되면 싱귤러 에러가 100%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큰 값을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마이스 소일웍스라든지 GTS안에는 이미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제 경험상 두 가지 이질 재료의 이제 계면 거동을 할 때는 노말 방향으로 해서 이 계면 강성은 좀 이제 탄성 계수랑은 약간 좀 단위가 다르죠. 킬로뉴턴 퍼 미터인데 이 계면 강성 값을 둘 중에서 큰 값의 탄성 계수 값이 큰 거에 값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거의 10배, 그래서 1배에서 10배 사이에 이제 법성 강성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셜 접성 강성 같은 경우는 KT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계면이 이제 미끌리는 강성을 나타냅니다. 미끌리는 강성 같은 경우는 두 개 이질 재료의 탄성 계수 중에서 작은 값의 10분의 1에서 1배 사이로 이용하시면 이제 일반적인 값이 되고요. 제일 잘 나오는 게 KN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탄성 계수 사용하시면 돼요. KT 같은 경우는 작은 거에 10분의 1 정도 사용하시면
좀 이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KN과 KT를 정확한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KN은 정확한 값을 구하기 좀 힘들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소값의 프리한 상태에서 마찰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이질제를 중에서 작은 값을 갖다 사용하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보다 좀 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료고동에서 집안 모호크롬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등가선형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모델을 쓸 수도 있었는데요. 그냥 탄소성 모델 해가지고 다이아나에서 많이 쓰이고 가장 안정적인 모델인 모호크롬을 이용해가지고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동해석을 수행을 했고요. 균열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이아나에 탑재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균열 그러면 이제 머리를 아파하시고요. 또 구조 전공하시는 분들은 집안 그러면 또 머리 아파하시는데 저는 둘 다 해보니까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재료 거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막 크게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제 서로 비슷하니까는 이제 맞은편 문제를 이제 대하실 때는 좀 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스미어드 클랜 모델이 다이아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균열 모델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탈 스트레인 크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성 베이스의 크랙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소성 베이스의 크랙 모델이 옛날에 많이 사용됐는데 얘가 조금 해석 타임이 좀 레시브해야 되나? 상당히 소요 시간이 좀 많고 생각보다 이렇게 정확 밀도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그렇지만은 에러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미어드 크랙 모델이 요즘 나오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토탈 스트레인 크랙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 다시 보시면 멀티 디렉셔널 크랙 모델과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이 있고 그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 안에 픽스드와 로테이션 두 개의 하이브리드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픽스드 크랙 모델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로딩과 언로딩 재화가 반복되면서 이제 크랙 방향이 변치 않기 때문에 픽스드 크랙 모델을 콘크리트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니까 집안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균열 거동 해석을 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토탈 스트레인 크랙에 픽스드 크랙 모델을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리트 크랙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이아나에서 제공하는 균열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이아나 제공하는 것 중에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을 사용한다 그랬는데요. 토탈 스트레인 크랙 모델인데 이 균열 모델 같은 경우 토탈 스트레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축과 인장 그리고 전단을 전부 다 따로 합니다. 그래서 소성 베이스에 있는 파괴 포랑면을 사용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 고동 그리고 전달을 다 따로 거동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압축 거동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소렌팩트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곡선도 이제 실제와 비슷하거니와 압축 강도 하나만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이아나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모델,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마이카와 모델과 CBFIP 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만약에 일본에서 프로젝트가 오면 마이카 모델로 하면 아무도 딴지를 않는 겁니다. 다이아나는 좋은 게 일본 특화된 모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본은 특성상 설계 기준에도 어떤 방법을 사용해라,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라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나는 그 시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본 시장을 목표로 해서 거기서 특화된 모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되시면 다이아나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이제 이점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장 고동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사용한 거는 바로 요 모델이구나. 이 리니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리니어 모델은 여기 인장 고동에서 이 삼각형 부분의 넓이인 파괴 에너지, 이 파괴 에너지를 정의함으로써 이 거동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와 파괴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인장 강도는 보통 압축 강도의 10분의 1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8분의 1에서 12분의 1까지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균열을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인장 강도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인장 강도의 한 3분의 1 정도로 집어넣어가지고 균열을 일부러 발생하도록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이제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에 인장 거동들이 쭉 있는데, 이 중에서 특이한 만한 건 이제 파이버 리인포스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들어갔습니다. 요즘 유럽 쪽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요. 파이버 리인포스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 안에다가 강섬유라든지 탄소섬유 이런 섬유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강도 또는 성능을 상당히 높인 거죠. 연성도라든지 강도를 상당히 높여가지고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가가 좀 비싸가지고 아직도 이제 단가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FRP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콘크리트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에서는 바빠르게 이 모델을 집어넣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 가동과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요소, 저희가 모델링하면서 사용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은 일반적으로 이제 2차원 모델을 했기 때문에 플레인 스트레인 요소를 사용했고요. 콘크리트 박스도 플레인 스트레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깊이 방향으로 무한히 쭉 간다는 가정을 했고요. 커넥션 같은 경우는 리지드 링크와 라인 인터페이스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세션의 주제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인터페이스가 지중구조물에서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가 시공 단계 해석을 한 후에 이제 타임히스토리 해석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두 가지 비교라고 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리지드 링크와 라인 인터페이스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인포스먼트는 이제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 엘리멘트를 사용했는데요. 이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 엘리멘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델링이 편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철근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절점과 절점을 연결했고요. 그래서 제 위치에다가 철근을 넣기 위해서 억지로 그 부분에 절점이 생성되도록 모양을 이상한 요소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소를 사용하게 되면 절점에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막 그려놓기만 해도 그 요소 안에 얘가 인베이드도 돼 있다라고 설정만 해주면 자동으로 철근 거동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아주 효과적이고 편리한 모델이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약간 깊게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프링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딩 밸류 해석할 때 사용하려고 직원 발효에서 넣어서 사용하려고 사용을 했습니다. 비스코스 바운더리는 타이밍 스토리 할 때 하려고 점성 경계를 사용했고요. 타이밍 스토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모델링 같은 경우는. 먼저 경계 부분은 점성 경계와 또 하나가 프리필드 요소로 볼 수가 있죠. 프리필드 요소를 사용해서 바운더리라고도 보통 하는데요. 프리필드 바운더리를 사용하고 또는 점성 경계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지진, 그러니까 진동 거동에서는요. 근데 프리필드 같은 경우는 지진 거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바운더리 잡고서는 바로 거기 바운더리 부분에다 프리필드 넣고 바로 흔들게 되면 프리필드 부분을 다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이제 또 뭔가 팔을 이제 다른 좀 치환을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상당히 귀찮죠. 그래서 지진 거동 같은 경우는 보통 점성 경계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옆면에 이제 점성 경계를 달아서 쉐이킹을 하는 그런 해석을 주로 많이 모델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럼 프리필드 또는 파필드 또는 뭐 무한 필드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요소는 어떤 식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은 그 진동이 오는 그 포인트가 집안 내에 있는 경우, 즉 발파라든가 아니면 기계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동 와중에 의한 진동, 이런 집안 내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이런 해석인 경우는 프리필드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점성 경계보다도. 그래서 성능은 사실 프리필드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필드는 이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기계 진동 기초라든지 아니면은 뭐 열차 이동화 중에 의한 진동 또는 발파 중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는 풀필드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지진 해석을 할 때는 점성 경계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모델링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파일 요소 같은 경우는 제너럴 빔
지금 다이아나에선 세 가지 빈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스트럿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트러스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 같은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솔리드 요소 또는 고체 요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2차원 요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리인포스먼트, 즉 철근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쓱 그림만 그려주면은 얘가 여기에 철근이 있다고 인식해가지고 이 철근의 강성을 이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마더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마더 엘리멘트의 절정 강성을 다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요소를 가상의 요소라고 하는데 이 가상의 요소를 가지고 마더 엘리멘트의 절정 강성으로 다 치환을 해줘서 철근의 강성이 그대로 구현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다이아나에 있는 걸 보고서는 제가 이제 마이다스에 있는 GTS와 FA에다 이 기능을 집어넣었는데 상당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소는 믿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집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일이 있는데 파일 엘리멘트 같은 경우는 거기 집안 반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지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파일 팁에서의 지지력 검토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또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인터페이스 요소를 이용하려면 절정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기존 것들은. 그렇지만 이 인베이디드 리인포스먼트처럼 이렇게 가상 요소를 이용하게 되면은 파일 엘리멘트도 그냥 길이만 여기에 파일이 들어간다라고 쭉 그림만 그려지면 파일의 부재력도 알 수 있고 지지력까지도 그 마찰면의 지지력까지도 전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파일면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이아나에 있던 걸 보고 GTS에 있다 옮겨다 놨는데 그때 테스트해 봤을 때 이 요소도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넣어놓고 뿌듯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어널리시스, 자, 본 해석에서 이제 사용한 어널리시스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임 히스토리가 있고요. 컨스트럭션 스테이지, 그러니까 타임 히스토리만 한 게 있고요. 이제 완성돼서 바로 타임 히스토리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스테이지 어널리시스를 한 다음에 타임 히스토리 어널리시스를 한 연계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연계 해석을 한 두 가지 모델이 있고, 연계 해석 중에도 특히 두 가지를 분류가 되는데, 인터페이스 요소를 사용해서 해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총 케이스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완성돼서 타임 히스토리를 바로 한 것과 시공 단계를 고려한 인터페이스 요소를 고려한 것, 그리고 시공 단계와 인터페이스 요소는 고려 안 한 것.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해석 케이스를 가지고 해석을 수행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테이지를 정의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과 다르게 인시추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초기 응력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이도 이제 제로 세팅하고 그리고 K0 값도 여기다 적용을 해서 K0 값은 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파일을 이렇게 박죠. 실제 시공 단계랑 비슷하게 하려고 이제 파일을 이렇게 먼저 박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스트럿을 대고 굴착을 시행했습니다. 1차 굴착을 하고 또 스트럿 대고 2차 굴착을 수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럿을 달고 또 마지막 최종 굴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콘크리트 박스가 이렇게 이제 거치가 되죠. 거치될 때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라인이 바로 인터페이스 요소가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요소를 넣고 했고요. 인터페이스 요소를 고려 안 하는 경우는 여기다 리지드링크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요소를 넣지 않은 것을 동시에 고려를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피해가지고 되네용할 때 여기 위 상부에 인터페이스 요소를 또 넣어 주었고요. 이때 안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리지드링크로 묶었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테이지는 정리했고요. 그리고 어널리시스 스텝,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깨졌네요, 글씨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타임 히스토리에서 타임 히스토리 어널리시스를 할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데요. 쉽게 되면 되게 좋겠지만 타임 히스토리 같은 경우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렐라이 댐핑을 고려하겠다 그러면 렐라이 댐핑 개수를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레일라인 댐핑을 사용할 때 이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해야 됩니다. 스텝 1에서. 스텝 2에서는 거기서 계산된 거 가지고 비스코스 댐핑, 점성 경계를 만들어 주고요. 점성 경계를 만들기 위한 전달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를 이용해서 엘리멘트 사이즈까지도 이제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전에서 하시는 스텝 2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모델을 먼저 해놓고 이제 해석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맞춰봤습니다. 3번은 스텝 3 해가지고 어나리시스 해가지고 타임 스토리 해석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유치 해석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계 모델을 가지고 흔들 거기 때문에 완성계 모델을 가지고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고유치 해석을 수행할 때는 경계접고 떼고 여기다가 지반발력 스프링을 갖다가 쭉 달아가지고 하는데 지반발력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 강성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도리고 시방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참고하셔가지고 좀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는 조리하실 게 뭐냐면 단위입니다. 단위. 킬로뉴턴 퍼 센티미터로 다 계산을 하고요. 나중에 미터 단위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항으로는 킬로뉴턴 퍼 센티를 사용한 수식이기 때문에 꼭 이 단위에 맞춰가지고 물성들을 다 집어넣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렐레 댐핑은 이제 앞에서 이제 아이겐밸류를 해서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질량 참여율에 의해서 주모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개의 모드를 사용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레일라인은 이제 그 댐핑을 이런 식으로 고려하게끔 그래서 C는 알파 곱하기 매스 매트릭스 더하기 베타 곱하기 강성 매트릭스라고 해서 댐핑 매트릭스를 만들도록 했는데 이 알파와 베타는 상수입니다. 이 상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토질력 합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치해석 관련해서 보거나 아니면 구조동력학 이런 책들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스코스 댐핑, 비스코스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 점성 경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수식은 이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는 변환 그냥 다른 걸로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다음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파 전달 속도가 있습니다. P파와 S파 두 가지를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P파와 S파와 P파에 대한 전달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요 속도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을 이제 동해석 같은 경우는 이제 권장되는 요소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가정을 해본 겁니다. 10개에서, 그러니까 20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20개의 요소가 있고, 파가, 이제 정형파라고 하죠.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파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한 주기를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으려면은요, 한 주기를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나는 20개의 요소를 이제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거를 이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몇 개의 요소를 할지. 근데 보통 20개로 하게 되면 요소가 너무 자잘해지기 때문에 이제 최소사항은 4개까지 보고 있습니다. 4개까지. 4개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해석에서는 8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를 사용할 때 이제 최소 요소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요. 람다 같은 경우는 웨이브랭스라고 해가지고 요소가 20개가 됐을 때 하나의 정연파를 정확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하이에스트 프리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진하중, 이제 제할 지진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간과 가속도로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그 함수를 FFT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고 프리퀀시가 그러니까 최고 진폭이 그러니까 거기 FFT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기 진동수와 이제 거기 진폭에 대한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거기서 진폭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얘가 기여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진폭이 큰 부분에 프리퀀시를 갖다 쓰던가 또는 보통은 가장 큰 게 잘 안 나오고 비슷비슷한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이에스트 프리퀀시를 사용해서 이 식에 갖다 넣게 되면 나오는데 이 식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 수식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요소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파에 대한 건 이렇게 P파로 하시려면 위에 CP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파를 FFT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이에스트 프리퀀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면은요. 여기서 진폭이 가장 큰
0.08로 큰 요거 값을 이용해도 되지만 옆에 보면 상당히 큰 값들이 쭉 이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쓰려면은 50까지 써야 되는데 50까지 쓰게 되면 요소가 상당히 짜잘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석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희생할 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거는 한 20 정도까지 이제 포괄하겠다. 여기까지 있는 주파수, 20 주파수까지 오는 이 CPS 20까지 오는 이 파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 요소로 다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할 때는 이제 20 값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거기 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된 값을 앞에 있는 수식인 fmax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스트럭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해석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스트럭션 스테이지 결과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셜 스테이지에 대한 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그래서 변이는 0으로 초기 세팅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인스톨 했을 때 파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응력 상태가 이렇게 나오고요. 전단 응력 상태인데요. 집안의 전단 응력 상태가 이렇게 나오고, 이 파일에 이제 부재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익스커베이션을 했는데요. 익스커베이션을 하게 되면 위에 스트럿을 이렇게 달겠죠. 스트럿을 달면서 이 밑에는 이제 응력 상태를 보여주고요. 이거는 이제, 밑에는 변형 형상을 나타냅니다. 위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 구조하시는 분들이 집안에서 익스카베이션 하게 되면 위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 보고 상당히 난감해 하시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거동입니다. 그래서 언로딩이 되기 때문에 부풀어 오는 게 맞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집안 쪽 해서 이쪽 공부하고 이걸 해석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을 때 부풀어 오는 게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구조하시는 분들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응력 상태를 Y축 방향 응력 상태, 깊이 방향 응력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굴착을 했고요. 스트럿을 달고 굴착하고, 그리고 이건 변형 형상, 이거는 응력 형상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굴착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을 이제 거치를 했는데요. 콘크리트 박스를 거치를 했더니 거치하면서 밑에 바로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터페이스 요소가 지금 이 모델은 인터페이스 요소가 없는 그냥 디지드링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여기서 균열이 났는데요. 이 밑단 균열이 생긴 원인을 이제 따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인장 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콘크리트 인장 강도의 3분의 1 정도 낮춰가지고 일부러 이제 균열이 나도록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나는 거는요, 이제 여기 콘크리트를 거치하게 되면 형상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부풀어 오면서 이쪽에 인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철근이 배근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네요. 철근 배근을 따라가지고 균열이 났는데 이런 형상은 뭐냐면 이제 횡균열이라고 볼 수 종균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 방향과 이쪽에서 이쪽 폭방향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서 압축이 이렇게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스트럿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압축이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그래서 이 벽체 부분은 휨으로 그냥 저항을 하는데 밑부분은 압축을 받게 되어 있죠. 압축을 받는데 이쪽에서 밴딩까지 약간 생기면서 밑단에서 이제 인장이 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심도 또는 대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심도라는 말을 했지만은 쭉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저심도나 대심도나 이렇게 크게 물성에 민감할 뿐이지 이렇게 크게 뭐 해석이 다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대심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부분에서 인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심도 같은 경우 특히 부풀어 오는 게 크게 되면 이쪽 가운데 밑부분에서도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적절히 하셔가지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철근이 보이고 그 밑에 철근을 따라서 균열이 쭉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휨과 압축이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나온 균열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심도나 아니면은 대심도 모두 할 때 이 부분은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균열에 유의하셔가지고 항상 이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체크하시게 되면 이 부분 상단과 여기 하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 또는 이쪽 부분에서도 이제 균열이 많이 생기니까 그쪽을 많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벽체는 생각보다 제 경험상 벽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매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균열 양상은 대충 보여드렸고요. 시공 단계에서의 균열 양상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세 개 모델에 대한 크랙 패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요소를 집어넣고 시공 단계 해석을 한 다음에 타임 스토리 해석을 한 경우, 그리고 인터페이스 요소를 집어넣지 않고 시공 단계를 해석을 한 다음에 타임 스토리 해석을 한 경우와, 그리고 시공 단계 해석을 수행하지 않고 바로 그냥 완성계를 타임 스토리 해석을 수행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균열 영상을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값이 가려져 있는데 값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중구조물은 이제 집안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공 단계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거의 두 개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시공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 균열은 저기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한 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균열 자체가 완전히 이쪽이랑 패턴이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이쪽 밑부분과 이쪽 상단에서 균열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시공 단계를, 그러니까 비선형 재료 같은 경우, 콘크리트나 아니면 지방처럼 이렇게 비선형 재료 같은 경우는 그 시공 단계, 그 시공 과정을 정확하게 구현해야지만 그 최종적인 응력 상태를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고, 그때 이제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냥 한 방에 딱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탄성 해석을 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탄성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비선형 돌렸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력 이력이 정확히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동적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시면은 시공 단계 해석을 하지 않고 타임 히스토리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신 경우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시공 단계를 반드시 고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느끼시고 그거를 하시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서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국내만 이제 완성도에서 바로 흔드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에 이제 아까 거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시공 마지막 단계에서 비교했고요. 지금은 시간 처음에 이제 흔들기 시작할 때, 지진이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의 균열 양상을 봤는데, 인터페이스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시공 단계 고려한 경우는 거의 똑같게 나왔고요. 고려하지 않은 거는 아까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균열 같은 경우는 이래서 시공 단계를 고려한 것과 안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트랙션 같은 경우 이제 거동적으로는 전혀 이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경계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붙여봤습니다. 지진이 처음 시작되는 시간에서의 이제 인터페이스 형태이고요. 보시면은 밑단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트랙션이 슬립이 일어났는데 약간 아주 적은 양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0.01mm 정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재료 간에 이제 강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중구조물에 이렇게 둘러싸인 경우는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 강성 차이에 대한 슬립량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영향은 미미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동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끝단에서는 아시겠지만 여기서 두 개가 지방과 콘크리트가 이제 강성 차이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쓸려 내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옆면 같은 경우는 슬립이 거의 밑단에서는 없지만 윗단에서 최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제 양쪽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가운데는 0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그림이 거의 대칭 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지진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진 응답에 의해서 이제 막 진동이 오겠죠. 그 진동은 이제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막 흔들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슬립량이 양쪽이 비대칭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뭐 수리비, 뭐 소송 거동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적게 발생을 했고 처음에 예상한 대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저심도라고는 했지만은 말만 이제 모델만 저심도 사용했을 뿐이지 대심도도 거의 비슷한데요. 계면 요소의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원래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계면 거동 이제 지중 구조물 같은 경우 계면의 경계면에 대한 그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입증이 됐고요. 대신에 제가 되게 아쉬웠던 거는 지상 구조물 또 인접 구조물 중에도 지하 구조물이 있고 지상 구조물들이 있을 텐데 지중 구조물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그 인접 구조물 중에서 지상 구조물이나 또는 기계처럼 이제 진동 기초를 하는 경우 이제 지표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걸 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그 지표와 그러니까 지반과 구조물 사이에는 반드시 계면 요소를 넣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거동이 되고 제가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쭉 해온 거 보면은 그 지상에 있는 경우는 거의 슬림량이 이제 소송 쪽 영역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시간 이력해서 이걸 할 때 시공 단계를 고려한 다음에 시간 이력해서 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는 균열 패턴을 통해서 파악된 게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됐었죠. 시공 단계를 고려 안 한 경우는 시공 단계를 고려한 것과 패턴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더 많이 발생을 했죠. 한 방에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해석을 해보시고 그거 가지고 철근을 배근하실 때는 과다하게 설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설계하면 이제 시공비도 많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제 단면도 얄쌍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돈도 줄이고 싶다. 그러실 때는 반드시 시공 단계 귀찮더라도 시공 단계 해석을 반드시 수행을 하시고 시간 이력 해석을 수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상당히 많이 감사드리고요. 티아노와 유면 씨한테 많이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영태 박사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발표 들으신 우리 참석자분들께서 혹시 그 질문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웨비나 컨트롤러 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널을 여신 후에 하단에 있는 질문 창에다가 질문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질문이 아직 들어오고 있질 않은데요. 아마 발표 내용을 보신 후 나중에라도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 이제 제가 주영태 박사님께 질문을 전달해서 뭐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이제 다음번 이제 또 다가오는 웨비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12월 둘째 주에 콘크리트 수화열과 관련해서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강좌는 이제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의 임창근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시고, 그다음에 내년 2월 말에 콘크리트 유한요소에서 교육을 올해 2월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웹사이트에 조만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영태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